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에서 법단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인 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수강생들도 모실게요.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제는 조금은 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법새내기 염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열심히 배워갈 각오를 하고 온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딱딱한 법도 이분 앞에서는 무장해제됩니다. 우리의 척척 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창윤 변호사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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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민 변호사입니다. 법의 탄생 벌써 10번째 수업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국회가 입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에 대한 정말 그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와요. 자, 그럼 변호사님 오늘 10번째 수업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요, 다소 좀 무거운 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법은 특이하게 사람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2014년도에 서현입법, 2016년도에 원형입법, 2017년도에 준입법, 그리고 2021년도에 정인입법. 어떤 법인지 아시겠어요? 정인이법을 딱 들으니까 바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네, 맞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꼭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가 정말 놀라운데 올해 초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무려 이 아이를 낳은 아버지, 친아버지였어요. 아니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의 뺨을 때리고 운다고 아이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그런 가혹행위를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시끄러웠다. 너무 칭얼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호사님도 지금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맞습니다. 저도 지금 10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너무나 황당하죠. 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 무겁다면서 1심 법원에 항소를 해서 항소를 하면서 그게 기사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됐고 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를 찾아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수치가 나왔는데요. 207명. 한 달에 3, 4명꼴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살 이하의 영아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꼭 알아야 될 만한 법,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아동 보호를 법에 명시했을까요? 베이비붐 세대 아이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때부터이지 않을까요? 5, 60년대. 근거가 있네요. 네, 나름. 놀랍게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심지어 변호사님과 저는 이 아동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2000년대 성인이었으니까. 저희가 2000년대에 성인이 됐으니까 사실은 저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네요. 예. 2000년에 와서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동학대를 법에 규정한 거죠. 과거에는 아동학대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집에서 부모가 아이 키우다가 뭐 때린다, 다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보진 않았거든요. 부모가 당연히 벌을 받질 않았고요. 오히려 훈육했다고 하죠. 남의 집 아이를 교육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사랑의 매야? 뭐 이렇게 하던 때였잖아요. 맞아요. 사랑의 매.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매를 들어야 아이가 제대로 큰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늘 처벌했잖아요. 이제는 법으로 처벌을 금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 내용을 보면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 행위는 물론이고요. 아동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어떤 배려를 못하는 유기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충분히 지금 아동들이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마음이 놓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신체학대는 아이에게 어떤 신체적인 폭행을 하거나 유형력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생각보다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견하기 어려운 겨드랑이 쪽이나 허벅지 안쪽 이런 쪽에 상처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몽고반점이었다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위에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의 징후들은 잘 살펴봐줘야 돼요. 또 정서적 학대, 이거는 폭언, 욕설, 어떤 정서적인 위협 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그런 공포감인데요.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뜻해요. 또 성적 폭력,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아이에게 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에게 중첩적으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운데서 정서적인 학대가 10,000건이 넘는데 신고 건수도 가장 많아요. 그 네.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넓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요즘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신고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법부에서 좀 엄격하게 좀 처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좀 내볼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닌 것. 자, OX판을 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 앞에서 부모가 언성을 높이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 정서적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네. 완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아버지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왔어요. 술 마시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붙들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깨우는 거. 자, 이거는 정서적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아, 아니다. 저도 아니에요? 완전 정서적 학대라고 봅니다. 아니 깨잖아요 잠에서. 너무나 학대거든요. 왜 자는데 깨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보면 아버지가 고된 일을 끝내고 아, 또 술을 한 잔 걸치시고 이렇게 감정이 불안하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딱 너무 예쁜 마음에 누구야 이렇게 아빠 왔다 일어나 봐봐 해서 이렇게 좀 예뻐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학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자, 정답은요. 이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고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버지가 얼큰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술주정을 부리면서 아이에게 3시간, 4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다. 이거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입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뉴스 같은 걸 보면 보통 아동 학대는 가해자들이 이제 부모잖아요. 그 아이, 해당 아이의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가해자로 많이 지목이 되는데 왜 부모들이 이렇게 가해를 하는 걸까요? 아동 학대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부모가 많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무려 84.1%나 해당했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한다고요? 네. 콘지타치 같이 그렇죠. 계모가거나 그럴 것 콘텐츠가 같은데 대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실제로는 레어한 케이스였네요. 네, 실제로는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민법 915조인데요. 친권자 징계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법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0년도에 시행된 조항이었는데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이었어요. 징계. 법 내용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법조항 자체가 아동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68년이 지나서야 2021년 1월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이 결국 폐지가 되었어요. 불과 4년 전인데? 와, 근데 징계권이 민법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다고요?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2000년대에 와서야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봐야 할 처벌법들이 또 있나요? 맞습니다.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다는 건데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되었던 거죠. 항상 밝게 웃으며 주변을 환히 밝혀주던 8살 소녀 서현이. 그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서현이는 계모의 잔혹한 폭행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린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5년 넘게 지독한 학대를 당한 서현이는 가을 소풍을 앞두고 영영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서현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서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뭔가 나레이션 하면서도 저는 좀 눈물이 맺혀가지고.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풍 가고 싶다는데 왜 폭행을 하죠? 저는 사실 그때 좀 어렸어서 잘은 모르는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가해자는 혹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때 서연이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이 계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진정서가 1만여 장이 법원에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이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거죠.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국내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서 징역 18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현이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게 바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한 아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처벌법이 만들어졌네요. 그 어떤 내용 담고 있어요? 아동학대 지원 현장에서는요, 이 법을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복지법이라는 비교적 약한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또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이 퇴거 조치 또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친권 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요. 아동학대 치사, 죽게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은 가중처벌, 이런 규정들을 이 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어요. 이 폭행 등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고의, 과실 따지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죄로 폭넓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법이 시행된 후에 201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700여 건,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는 2013년도 대비 47.5%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공권력도 함께 움직였어요. 2015년에는 경찰이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동학대 전수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이 법 제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도 바꾸고 공권력도 움직인 거죠. 자, 이때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총 7차례나 개정하면서 더욱더 촘촘하게 보호책을 만들었습니다. 생후 8개월, 웃는 모습이 꼭 천사같이 예뻤던 정인이. 긴 기다림 끝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입양 한 달 뒤부터 외롭게 방치되던 정인이는 죽기 직전까지 끔찍한 폭행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머물다 간 시간은 고작 16개월 남짓. 가슴 아픈 기억만 가지고 떠났을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의료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 적극적인 신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도움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만약에 처음에 신고 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정인이가 죽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처음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가요? 사실 경찰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어떤 공권력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어떤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죄가 없다는 혐의 없음 판단이 나왔어요. 혐의 없음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경찰도 재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단 친권자, 양부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권자의 지위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퇴거 조치를 해야 된다, 친권자와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2021년 3월) 달에 정인이법이 바로 시행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사법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가 들어와도 그 기일을 차일피일 늦출 수도 있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약간 조금 느슨하게 수사를 할 수 있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신고받은 즉시 수사를 해야 되는 즉시 수사 조사 개시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 시에 사법경찰이 학대 행위자의 주소지나 차량 등에 대해서 출입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없어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목적으로 당연히 출입할 수 있다라는 출입권을 보장을 좀 해줬어요. 정인이법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아주 많이 들인 법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짜 치열하게 논의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작년 10월 13일에 16개월 된 이제 아가 정인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시스템 붕괴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차적으로는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그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경찰에게 물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검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 사이에 적절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 권한, 조치 권한, 또 그렇게 분리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담기관을 확충 이런 다층적인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정인이 사건에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네요.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봤더니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해마다 신고 건수가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대폭 상승하고 특히 2021년에는 무려 5만 건이 넘는 거 보면 이건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21년에는요, 코로나였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당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늘어났고 발견율도 늘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아동학대 발견율인데요. 발견율이란 것은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신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아이와 부모를 만나서 학대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학대로 판단을 하면 이걸 발견율이라고 해요. 2024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명, 1000명당 3.57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해외 발견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8.1명, 호주는 12.4명, 우리나라보다 3, 4배가 높아요. 근데 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아동학대 비율이 높나?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지표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해외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해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징역 30년 이상을 선고하고요.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어요. 자, 영국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데렐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신데렐라법, 어떤 법일까요? 신데렐라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부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았잖아요. 그렇죠. 구박법인가요? 구박을 받는 것도 법의 테두리에서 의해서 처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지 않았잖아요. 아, 구박을 받아 정서적인 네. 학대구나. 꼭 때리지 않았더라도 째려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투명 인간처럼 방치하는 거, 자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 방치, 애정 결핍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이 동화 속 신데렐라가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학대받는 일이 잦았고, 이런 일들을 법으로 막기 위해서 즉 오랜 기간 동안 무시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감정적 발달에 피해를 주게 되면은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신데렐라법. 이거 감정적인 부분까지 뭔가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 내가 이걸 괴롭힘으로 느끼느냐 아니냐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확한 기준을 어디다가 놓고 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영국에서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든 부모를 잠재적인 범죄로 만들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뭐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뭐요? 교권 아, 혼내질 못하니까 아, 선생님들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무슨 서희초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에서 교권이 또 흔들리게 된다. 항상 어떤 법이 나오고 그 법이 너무 강조가 되게 되면 그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와 교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지금 신고하거나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앞뒤 맥락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육행위를 하는 것도 훈육하는 것도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신고를 해서 어떤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 신고이든 고소이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아프리카에 이런 격언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서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 자, 우리 모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나의 신고가 한 아이에게는 소중한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오늘의 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